안녕하세요. 전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코드에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우리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그 코더라는 게 제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배울 때는 그리고 프로그래머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코더는 되게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프로그래머들, 요새는 개발자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프로그래머라는 말은 잘 안 쓰죠. 많이들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쓰지는 않는 언어가 이제 명칭이 프로그래머인데, 저희 때는 뭐가 유행했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명함에다가 프로그래머라고 이제 처음에 쓰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멋있으니까 이렇게 쓰기 시작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코더란 말은 뭔가 이렇게 좀 실력 좋은 사람들이, 아키텍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계를 잘 해주면 그걸 그대로 코드로 옮기는 사람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요새 SI가 그런 이제 컨텍스트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막 박아놓고 막 그대로 찍어내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코더란 말을 썼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과정에서 코딩을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하고 결국은 코딩이라는 거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죠. 21세기에는 코딩이 어떤 설계된 거를 단순하게 컴퓨터 언어로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어떤 그 코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따라서 코더가 예전에는 단순 노동직이었다면 이제는 설계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그 아키텍트, 예전에는 아키텍트나 뭐 이런 사람, 뭐 어떤 디자이너들이 설계를 했다면 이제는 코더가 설계를 해야 된다. 근데 설계하는 산출물은 코드고 그 도구도 프로그램 랭귀지다라는 게 최근에 코드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코드를 작성할 때 있어서 그런 나의 위치, 내게 주어진 권한,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 없이 단순하게 찍어내는 역할만 하고 있다면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없겠죠. 오늘은 그 책임을 가지는 코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오늘 널을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널이 뭐고, 널 안전성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이건 첫 번째 건 프리퀄이고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파트는 널 안전한 코딩법이라고 해서 몇 가지 코딩을 할 때 신경 쓰면 좋을 그런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코딩을 할 때 널 안전하게 코딩을 하더라도 시스템이 도와주면, 그게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면은 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하다고 점검해 주는 도구들이 무엇인지 그렇게 크게 세 파트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되게 많이 떠돌아다닌 말이죠. 예. 10억 달러짜리 실수, 빌리언 달러짜리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말이 이제 막 널은 10억 달러짜리 실수야 라는 말이 막 돌아다녔잖아요. 몇 년 동안. 널 참조를 창안한 게 1965년도인데 이 사람이 토니 호어라는 사람이에요. 예. 되게 그 컴퓨터 사이언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죠. 이 토니 호어라는 분이 내가 65년에 널 참조를 만들었어. 64년도인데? 잠깐만. 이거 제가 잘 오타 쳤을 수 있어요. 64년도에 널 참조를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이거 사실은 10억 달러짜리 실수였어. 라고 말한 게 여기저기 막 회자되고, 그러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들 사이에서 널 안전성이라는 게 막 세일즈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널 안전성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언어는 널 안전해 라는 말을 이렇게 막 마케팅에 쓰는 언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한 2010년 초반부터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언어 저 언어들이 우리 언어는 널 안전해 막 그러면서 막 자랑하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게 코틀린이죠.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이 토니 호의 이 발언입니다. 그러면 6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65년도에 이 토니 호라는 사람이 알골이라는 언어를 디자인하는 그룹의 멤버였어요. 그 사람이 이 알골이라는 언어에 도입하면 좋을 자료형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일반적인 자료형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완전 프로그래밍 언어의 초창기니까 모든 것이 없었어요. C 하신 분 있나요? C? 뭐 학교에서든 그 구조체 있잖아요. C의 구조체, 그리고 포인터. 이게 바로 여기서 토니 호가 만들었다는 레코드예요. 이 논문은 레코드라는 복합 자료형과 레코드를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된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레코드뿐만 아니라 객체 지향에서 사용하는 클래스니 객체니 널 참조 타입이니 하는 것들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시뮬라 67에 처음으로 서브 클래스라는 기능이 도입됐는데 이제 대부분 그 공식적으로는 시뮬라 67에서 서브 클래스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시뮬라 67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야, 토니어한테 배웠어. 토니어가 먼저 그걸 창안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논문에는 서브 클래스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 뭐 아마 이 논문이 그냥 혼자서 막 연구하다가 딱 나온 게 아니라 논문 내고 추후로 막 여러 토론도 하고 이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그 과정에 서브 클래스라는 아이디어도 나왔던 걸로 압니다. 결국 객체 지향과 요새 쓰는 알골형 언어의 모든 기본적인 자료형이 다 이 논문에서 출발한 거죠. 이 논문에서 여러 값들을 담는 복합 자료형을 만들고 레코드라는 자료형을 만들고 이 레코드와 또 다른 레코드가 어떤 관계인지를 서술하는 방법으로 참조 타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다음 장에서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진 트리를 만든다. 그런 노드가 있고 노드의 왼쪽과 오른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관계죠. 왼쪽 오른쪽 하다가 난 왼쪽이 없어 라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지? 라고 이 사람이 고민한 거고, 그땐 널이라는 값을 주자. 그래서 모든 참조 타입엔 널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아주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그 널이라는 아이디어, 널 밸류라는 아이디어를 그때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조가 레코드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널은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특수한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인용한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널인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면 오류를 내라 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널 포인트 익셉션이죠. 널인데 널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써버리려고 한 거야. 그러면은 에러를 내라. 그리고 두 참조가 널일 때는 두 참조값이 둘 다 널일 때는 동일하다고 판단해라. 왜냐하면 널인지 확인하려면 널과 널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명시를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까지 그대로 답습되고 있고요. 이게 그 논문에 있는 그 코드를 그대로 제가 따온 건데요. 왼쪽 게 person이라고 하는 레코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뭐 이게 어떤 언어의 문법은 아니고 그냥 수도 코드예요. 보시면 대충 눈에 들어올 텐데요. begin에서 end까지가 코드 블럭이고 이 person이라고 하는 레코드 클래스에는 인티저 타입으로 date of birth라고 하는 인티저 타입이 있고 mail이라고 하는 불린이 있고 reference라는 타입으로 father, mother, 뭐 youngest, offspring 이런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형제, 뭐 이렇게 쭉 관계를 나타내도록 써 있어요. 그리고 왼쪽은 그거 인스턴스예요. 지금 John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얘는 person이란 타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그 값들을 어사인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 자녀가 없는 걸로 나오죠. 자녀가 없으니까 거기다 널이란 값을 할당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에다 참조를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좀 전에 이 질문 중에 하나가
장표를 따로 배포해 주시나요? 라고 하는데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녹화된 영상이 아마 공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장표는 운영진 통해서 배포할 거고 저 스스로도 뭐 슬라이드 쉐어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런 데다가 올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망치면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토니오 말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널 값이 모든 타입의 멤버가 되도록 했어요. 널 값이. 그랬더니 참조 변수를 사용할 때마다 너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 10억 달러짜리 실수인 거다. 라고 내가 왜 10억 달러짜리 실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요 멘트 말고 좀 또 다른 곳에 다른 멘트에서는 근데 10억 달러라고 해서 내가 굉장히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 나보다 더 큰 실수라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10억 달러는 뭐랄까 뭐 큰 실수긴 해도 아주 큰 실수는 아닌 것 같아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우리가 생각하는 10억 달러랑 이 사람이 생각하는 10억 달러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사피엔즈라고 하는 분석 툴인데요. 네, 사피엔즈라고 코드 분석 툴이에요. 이 사피엔즈라는 분석 툴로 안드로이드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앱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운로드 받는 앱들을 쭉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했더니 이제 네이티브 크래시가 가장 많습니다. 이 결함 중에서 네이티브 크래시는 안드로이드 코드인데 이제 네이티브 코드로 있는 거예요. 그 자바가 아니라 C나 이런 뭐 그 고나 이런 NDK로 개발된 그런 코드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크래시가 잘 나죠. 그래서 네이티브 크래시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이제 오류가 널 포인트 익셉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널 포인트 익셉션이랑 액티비티 not found, 액티비티 not found는 안드로이드 개발하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뭔가 어싱크한 작업을 실행시켜 놓고 액티비티가 화면이 그냥 끝난 거예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직 그게 처리되기 전에. 그런데 그 어싱크한 작업이 끝나서 다시 액티비티를 호출할 때 없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이런 비동기 처리가 되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널 포인트 익셉션이 더 많아요. 그래서 네이티브 크래시, 널 포인트 익셉션, 액티비티 not found가 이 세 가지가 그냥 빅헤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오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롱테일이죠. 얇게 펴바르는 그런 통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널 포인트 익셉션이 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자바에서 널이 문제인 이유가 좀 더 달라요. 더 있어요. 그 좀 전에 토니오는 널이라는 밸류로 널 값이 없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자바는 기본이 뭐 참조 타입의 기본값이 널이다 보니까 초기화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게 아직 이 객체가 초기화되지 않았다. 값이 정의되지 않았다. 값이 없다. 오류다. 널이랑 값을 뭔가 이게 값이야? 뭐 이런 좀 애매한 상황. 이게 상태야? 값이야? 값이라면 타입이 있을 텐데 널의 타입은 뭐야?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널의 타입이 뭔가요? 널이랑 값의 타입이 뭔가요? 없죠? 네. 그 리플렉션 때문에 널이라는 객체가 있긴 한데 이건 타입이 아니죠. 널은 되게 이상해요. 예외적 타입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되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값이야? 상태야? 모르겠어요. 그 되게 그 정의가 잘 안 돼 있는 게 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거죠. 우리 코드 안에 객체가 아직 초기화되지 않은 건지, 값을 할당하지 않았다는 건지, 뭐 값이 없다는 표현인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상태 이런 게 꼬여 있어서 되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모든 천점은 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불안하고 내 코드가 언제나 잘 돌아간다는 확신이 안 들고, 그래서 짜증나고 뭐 요구사항 오면 화나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널 안전성이 화두가 됐어요. 좀 전에 토니 호어 얘기를 했지만, 그거보다 좀 전에, 저는 버틀란트 마이어라고 읽는데, 원래 발음이 베르트랑트인가? 그렇습니다. 네. 버틀란트 마이어의 논문 중에, 현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해결해야 되는 세 가지 문제라는
이제 문제를 다루는 언어 그 논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보이드 콜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야 된다. 널인데 호출해버린 거죠. 널 포인트 리섹션을 발생하는 상황. 그걸 이 사람은 보이드 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상황, 이 런타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현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세 가지 큰 문제, 주적, 이거를 이제 지목하고 그거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 쓴 논문이에요. 아마도 이 논문이 발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문이 발단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토니어가 내 실수야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걸 받아서 여러 언어들이 널 안전성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널 안전성과 관련돼서 객체 언어에서 제공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널 안전 연산자인데 널을 안전하게 쉽게 다루도록 해주는 연산자를 제공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시스템이 널 안전하다는 것을 타입 시스템으로, 타입 확인으로 미리 체크해 주는 거예요. 런타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 이 프로그램은 널로부터 안전해 라는 걸 보장해 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언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치예요. 첫 번째, 널을 쉽게 다루도록 해주는 연산자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게요. 널 안전 연산자는 주셨으니까 쓰겠습니다. 네, 널 안전 연산자는 크게 널 병합 연산자랑 널 조건 연산자로 나눠져요. 널 병합 연산자는 옛날부터 많은 언어들이 제공을 했어요. 이 널 병합 연산자는 첫 번째 인자가 널이면 널을 반환하고 아니면 두 번째 인자의 작업을 실행하는 이항 연산자예요. 항이 두 개예요. 이항 연산자. 보통 사망 연산자라는 게 있잖아요. A와 사망 연산자의 다툼력인데 A가 널이 아니면 A를 반환하고 아니면 B를 반환한다라는 보통 쓰는 연산자죠. 이거를 압축한 거예요. 요거랑 사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룹이 오브젝티브-C, 코틀린 PHP에서는 이렇게 물음표 콜론이라는 연산자를 써요. 그래서 A 물음표 콜론 B 사망 연산자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두 번째 걸 생략한 거예요. 예.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C#, 스위프트, 타입스크립트, PHP에서는 물음표를 씁니다. PHP 같은 경우는 둘 다 돼요. 예. 이게 옛날 거고 요게 새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은 OR라는 연산자 쓰고요. 자바스크립트 OR을 많이 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언어의 어떤 결함, 특징을 활용한 거고 명시적으로 그걸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그 펄은 슬래시를 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쓰면 이 사망 연산자 요 연산이랑 동일한 효과 또는 거의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타입스크립트 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널인지 확인하진 않아요. 그냥 A가 false면 A 자체가 무슨 0이 아니거나 0 이외의 숫자거나 어떤 빈 문자열이 아니거나 빈 어레이가 아니거나 하면은 false로 평가하는 식으로 타입스크립트 동적 타입 언어들은 보통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널이랑 직접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냥 false면 A 아니면 B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연산자입니다. 널 조건 연산자인데요. 이거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제일 우리나라 말로 제일 편한 걸로 널 조건 연산자라고 보통 제가 부르고요. 아마 요거는 C# 쪽에서 아마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건 사망 연산자인데요. 사망 연산자 아니다. 죄송해요. 첫 번째 인자가 널이면 널을 반환하고 아니면 두 번째 인자의 작업을 실행하는 이항 연산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잘못 썼어요. 이거랑 똑같은 걸 썼네요, 제가. 이거는 작업을 실행하진 않죠. 두 번째 인자값을 반환하는 거죠. 이거는 잘못 제가 오타 이제 컷 앤 페이스트 하면서 작성하면서 잘못 썼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 두 번째 인자의 작업을 실행해요. 명시적인 널 할인과 값 할당을 반복하지 않고 메소드 호출을 연이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보통 체이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체이닝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체이닝을 할 때 많이 써요, 보통. 그래서 유저 안에서 어레이를
어드레스를 얻고 그다음 G코드 우편번호를 얻으려고 하는데 유저가 널일 때나 어드레스가 널일 때 그냥 물음표 없이 쓰면은 그냥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나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체크해줘요. 그래서 유저나 어드레스나 집코드 중에 하나라도 널이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널이 돼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루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문법을 쓰고요.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법을 씁니다. 코틀린도 비슷하고요. 네, 거의 뭐 문법이 비슷하네요. 네. 그 스위프트 같은 가드문이라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널을 쉽게 다루도록 해주는 언어 이제 장치 중에는 널 병합 연산자랑 널 조건 연산자가 있습니다. 둘 다 자바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요새 뭐 코틀린이니 실론이니 하는 언어들이 널 안전성 하면서 막 자랑하고 니네는 꽂았어 막 이렇게 하는 그거죠. 널 타입 시스템이 널 안전한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컴파일 타임에 런 타임에 날 가능성 있는 널 포인트 익셉션을 미리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널 가능 타입이라는 그 방식으로 그걸 확인해 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코틀린이나 C샵의 경우에 이제 널 가능 타입인데요. 타입 자체가 상태가 널일 수도 있고 널이 아닐 수도 널 아닌 타입과 널인 타입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 타입의 상태예요. 어떤 타입이 그냥 기본으로 널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여기 예를 보는 게 낫겠네요. 자, A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A라는 변수는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ABC라는 걸 할당했어요. 이렇게 처음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 값을 널로 바꾸려고 해요. 그럼 얘는 컴파일 에러가 나요. 이 모든 타입은 기본적으로 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요 밑에 두 번째는 B라는 변수를 정의하면서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주고 여기다 물음표를 줬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얘는 널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ABC라는 값을 넣었었지만 두 번째 널을 넣어도 오케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널을 대입할 수 없지만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변수를 선언하면서 물음표를 주면은 얘는 널이 가능해져요. 이런 식으로 어떤 타입이 널이 가능한지 속성으로 구별하는 언어들이 이제 코틀린이나 C샵입니다.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타입 시스템을 강화해서 널 안정성을 제공하는 언어 중에는 널 타입과 타입을 결합하는 널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여기는 좀 전에는 어떤 타입의 속성이에요. 널 가능하다는 게 어떤 타입의 속성인데 여기서는 널이란 타입 명시적인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에서는 널 값은 널 타입의 값이에요. 우리 좀 전에 자바에서 널은 무슨 타입이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답할 수 없었잖아요. 여기서도 이 전자에서도 널은 값이에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널 타입이 있고 널은 널 타입의 값이에요. 아마도 싱글턴이겠죠? 그리고 특정 타입과 널 타입을 결합해서 널 가능하도록 만들어요. 뭔 소리냐 하면 밑에 코드를 보죠. x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해요. 그 코틀린이나 이거 스칼라인데 스칼라나 코틀린 같은 경우는 타입을 뒤에다 씁니다. x라는 타입은 sum 타입이라고 하는 타입인데 널이라는 타입과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타입과 이 타입을 결합한 형태의 타입을 갖게 돼요. x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널 값은 널 타입의 값이잖아요. 근데 x는 sum 타입과 널이라는 타입을 다 가질 수 있는 변수인 거예요. 별 희한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실론, 그 코틀린이랑 초기에 막 경쟁했던 실론이라는 언어, 그 하이버네이트 만드신 분이 만들었죠. 실론이라는 언어랑 스칼라 3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았고요. 이 피처가 정말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 논의 중이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둘 다 이렇게 타입과 널이라는 타입을 결합해서 처리를 합니다. 널이라는 거를. 여기에 다시 제가 예제를 넣었고요. 또 하나는 널이 아예 없어요. 널이 아예 없고 그 모든 참조 타입은 널이 안 돼요. 널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옵셔널이라고 하는 객체를
컨테이너 객체, 랩핑을 해가지고 값이 있음과 없음, 옵셔널이랑 maybe 같은 이름이 있는데요. 이걸 펑터라고 합니다. 좀 이따 펑터 설명할게요. 옵셔널이랑 maybe 같은 어떤 컨테이너 객체를 두고 이 컨테이너가 값이 있고 없고라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대부분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요. 스위프트는 되게 교묘하게 언어적으로는 널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옵셔널로 처리를 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타입 시스템을 강화해서 널 안정성을 체크하는 언어는 크게 세 가지. 하나는 기존 타입의 널 가능성이라는 속성을 두는 것. 또 하나는 타입을 합성하고 그 타입 중에 하나를 널 타입으로 합성하도록 하면 이제 널 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또 하나는 널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 어떤 컨테이너 객체를 사용해 가지고 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널이라기보다는 값이 있고 없음을 표현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끝났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리뷰하면은 널 맨날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확인하기 힘들고 그런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널 포인트 익셉션에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 널을 쉽게 안전하게 처리해주는 연산자를 제공하는 것, 언어가. 또 하나는 널에서부터 안전하다는 거를 컴파일러가 확인해주는 것. 타입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건 적적 타입 언어들만 제공하겠죠. 당연히. 타입 시스템이 있으니까. 어쨌든 컴파일 타임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정적 타입 언어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나온 언어들이 이런 걸 지원한다. 대부분의 언어는 정적 타입 체크를 거의 안 해줘요. 타입 체크, 자바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없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스칼라도 없어요. 새로 나온 스칼라에는 들어갈 예정이고요. 자, 그건 널 안전한 코딩법입니다. 이거 뭐지? 네. 제가 9월 27일 날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인데요. 네, 실제로 있었던 대화예요. 회사에서 한 분이 그 시스템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나요. 네, 어떤 시스템이 있었고 우리가 필요한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능을 갖다 우리가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없을 겁니다. 대부분 PHP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라고 그냥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PHP로 만든 시스템은 다 엉망인 거죠. 워낙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회사의 옛날 레거시들 중에 상당수가 PHP로 돼 있고 그 PHP로 돼 있는 시스템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아서 PHP로 만들면은 엉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아니요, PHP로 못 만들었으니까 엉망인 거죠. 예. 저는 PHP란 언어를 10년 이상 썼고요. 여전히 PHP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PHP로 엉터리로 만드는 거는 내 책임인 거지 언어 책임이 아닌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가 여러 가지 뭔가 혼돈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내잖아요. 막 타입 서로 막 이퀄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맞다고 그러고 이럴 때는 틀리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도 이해하고 잘 견고한 프로그램을 짜는 건 개발자 역할이죠. 프로그래머 언어가 엉망이니까 나는 엉망으로 짜도 돼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타입 세이프와 관련돼서 자바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대표적으로 내놓는 언어 중에 하나 또는 타입 세이프한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언어, 가장 세일즈가 잘 되고 있는 언어가 코틀린이잖아요. 그 코틀린은 누굴 까야 되죠? 네, 자바를 까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하죠. 지금 저기 뭐라 그러죠? 그거를 마케팅 용어로 캐즘을 넘느냐 마느냐 요런 상황이거든. 코틀린이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들한테는 많이 수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캐즘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각종 차트에서 코틀린이 거의 순위가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순위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1년 정도. 약간 답답하겠죠? 이럴수록 이제 까야 되는 거죠. 주력 언어를. 그래서 막 까고 있어요. 근데 자바 개발자는 그럼 나는 타입 안전하지 않은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언어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물론 코틀린을 쓰고 싶으면 쓰면 돼요. 근데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자바를 써야 된다면 자바에서 널 안전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필요하겠죠. 첫 번째, 우리가 자바 언어가 모든 참조 타입이 널 가능하다고 해서 널을 쓰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널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코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널이 아니야. 널이 필요할 때만 널일 수 있도록 쓰는 거죠.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코딩 관례나 스타일 가이드, 코딩 스타일 가이드에 포함해가지고 팀 내에서 좀 이 프랙티스로 정착을 시키면 좋겠다. 모든 참조 타입은 기본으로 널이 아니라고 하자. 그리고 필요할 때만 널이도록 하자. 라고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언어가 그렇게 확인해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꼭 무조건 널을 난발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스프링 캠프 때 발표했던 주제는 널널한 자바였거든요. 지뢰밭이 우리한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널 지뢰를 심지 말고 필요할 때만 널을 쓰자. 우리 그렇게 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냥 최적화와 관련된 격언을 그냥 좀 고쳤습니다. 무조건적인 널 사용은 만악의 근원이다. 널 안전규칙, 널을 쓰지 마라. 두 번째는 널 전문가들만 따를 것, 아직 널을 쓰지 마라. 널을 쓰지 말자. 그게 제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널이 기본적으로 널이 아닌 걸로 설정해주는 정적 분석이나 컴파일러 확장 기능 중에서 널이 아닌 것, 기본이 널이 아닌 걸로 표기해주는 것, 그런 어노테이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패키지의 레벨에다 설정해주면은, 각각마다 좀 특징이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널이 아닌 걸로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적 분석기나 ID나 좀 전에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할 체커 프레임워크 같은 데서 체크를 해주면은, 널 오용했을 때 체크를 해줘요. 자, 중요한 것은 널은 기본으로 쓰지 말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사실 제 생각에는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좋은 객체 지정 프로그래밍을 하자예요. 앨런 케이가 제가 이거 한글로 번역한다는 게 까먹었네요. 앨런 케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자꾸 객체 지향이 도대체 뭐야? 사실 객체 지향이라는 건 정의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객체 지향이라는 주제를 두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객체 지향이라는 게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나는 이것뿐이야. 뭐냐면 메시징, 그 다음에 지역적인 보관, 지역적인 보관. 제가 한국말 어떤 표현이 잘 떠오르지 않네요. 그리고 보호, 그 다음에 숨기는 것, 상태의 프로세스, 상태의 전이를 숨기는 것, 이거를 이렇게 보존하고 보호하고 숨기는 것을 지역적으로 한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바인딩을 늦게 한다. 여기서 1번, 3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다이나믹 디스패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래서 좀 이따가 여러 번 얘기할 텐데 조용원님 쓰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라는 책을 보시면은 아주 잘 설명돼 있어요. 거기서 메시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메시징과 메소드의 관계가 뭔지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두 번째 건 인캡슐레이션과 관련됩니다. 1번과 3번은 메시지와 관련되고 2번은 캡슐화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2번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 섹션에서 얘기할 겁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의 대원칙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큰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작은 문제로 나눠서 극복하자. 이게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널이나 상태,
이런 부작용을 지역적으로 제한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또는 모듈화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메소드를 작게 만들고 그 설계를 잘하면 우리는 널의 안정성에서부터 널의 위험에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명제인데요. 자, 우리가 큰 똥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큰 똥이 있습니다. 예. 그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거 아시죠? 다익스트라가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어떤 얘기를 했죠. 소프트웨어 공학 학회에서. 그게 이제 68년도인가 했을 텐데, 그때 이후로 우리는 전혀 발달하지 않았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그 오늘인가 트위터에 그 엉클밥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지금 가장 큰 진보가 뭐냐라는 누군가 글을 쓴 거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썼냐면, 컴퓨터 사이언스는 전혀 진보하지 않고 있어. 컴퓨터 사이언스는 일단 과학도 아니고 그 전혀 진보하지 않고 있어. 우리가 진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드웨어가 진보하기 때문이야. 라고 글을 썼어요. 그 사람은 이제 뭐 그 클로저를 써야 된다고 주장하려고 그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컴퓨터 사이언스는 사실은 거의 진보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68년도에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다익스트라가 화두를 던졌고, 이거에 대해서 큰 진보는 없었어요. 그냥 하드웨어가 커지니까, 하드웨어가 성능이 좋아지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더 쓸모있게 된 거지, 소프트웨어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하드웨어가 커져서 우리가 하는 일도 커졌어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가 커진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선배들은 그럼 작게 나눠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작게 나눠서 작은 똥들을 다 처리하면은, 그리고 잘 합치면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작게 나누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작게 나누긴 했는데 서로 결합이 돼 있어. 그래서 여전히 똥 냄새를 막 풍기면서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작게 나누면서도 이걸 잘 포장했어요. 코팅을 잘 해가지고 똥 냄새가 안 나게끔, 정로한 당위정 같이 정로한 아시나요? 모르나? 네. 먹으면 막 입에서 냄새 나는 소화제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은박 씌워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한 게 당위정인데, 예. 똥을 잘게 나눈다고 똥이 아닐 수는 없죠. 근데 이거를 포장을 잘 해가지고 똥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 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응집도는 낮고 결합도는 높은 그런 작은 똥들을 많이 싸고 있고, 사실은 높은 응집도를 가지면서 결합이 낮은, 그래서 똥 냄새가 안에는 똥인데 바깥은 똥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코드를 만들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까 앨런 케이가 얘기한 요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캡슐화란 뭐냐? 좀 전에 제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다형성 메시징과 캡슐화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캡슐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좋은 캡슐화는 뭐냐? 높은 응집성을 가져야 된다. 한 가지 책임만 갖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면은, 이 객체의 모든 필드는 객체와 생명주의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같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메소드는 이 객체의 모든 메소드는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작업해야 돼요. 이러면 아주 응집력이 높은 객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객체가 다 이거에 준하진 않아요. 그럼 낮은 결합을 해야 되는데, 높은 응집뿐만 아니라 낮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할 디미터 법칙, 그리고 묻지 말고 시켜라 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의존해라. 요 두 가지를 이게 뭐 이걸 기계적으로 지킨다고 이렇게 낮은 결합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낮은 결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칙들입니다. 여기 요 모든 메소드가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작업한다 부분은 코드 컴플리트 7.2장에 보면은 스티브 맥코넬이 원래 만드신 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걸 다시 정리한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 두 짐을 그대로 따르라고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디미터 법칙인데요. 디미터 법칙은 형식적인 규칙이에요. 이거는 어떤 좋은 코드를 작성했더니 이런 형식을 갖추더라 라고
갖추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형식을 갖추도록 노력하면 좋은 코드가 나올 거야. 라는 이제 얘기고요. 웁슬라 88년도에 썼던 웁슬라에서 발표가 됐었어요. 그리고 요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흔히 얘기하는 묻지 말고 시켜라. tell don't ask. 요 원칙과 되게 상보하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상보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내부 구현을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막아주는데요. 요 내용이 제가 오브젝트 페이지 184페이지 여기는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보면은 저게 뭔 소리야? 되게 신경 써야 되는데요. 이거를 형식적으로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도트 하나만 사용해라. 도트가 막 연이어서 이어지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설명은 포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장표를 보시고 책을 보시면은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책 뭐 다 사셨죠? 안 사셨으면 요새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니까 빨리 사주시고요. 우리 흔히 이런 디미터 법칙을 잘 지키는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저는 DDD의 에그리것이 생각이 났어요. DDD의 에그리것은 에그리것 루트라고 하는 엔티티가 있습니다. 어떤 엔티티인데 얘는 단순히 자기 스스로가 엔티티일 뿐만 아니라 다른 객체를 안에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객체들을 숨겨줍니다. 이 서비스나 또 다른 에그리것이 이 에그리것 루트를 의존하는 거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얘도 요로 호출할 수 있고 얘도 요로 호출할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서비스가 이 에그리것 루트가 보호하고 있는 그 속에 숨겨놓고 있는 애를 이렇게 의존한다거나, 그래서 요 서비스가 이렇게 가고 있죠. 요거나 또 다른 에그리것 안에 있는 엔티티가 에그리것을 의존하는 건 괜찮은데, 에그리것 루트를 의존하는 건 괜찮은데, 에그리것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객체, 밸류 객체를 참조하려고 해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는 관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기능을 숨겨주고, 이 안에 있는 기능이 필요할 때도 얘가 위임을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를 완전히 숨겨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디미터 법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 밑에 코드를 잘 볼게요. 이거 확대되나? 밑에 보이시나요? 제가 컴맹이라서 안 된다. 네, 여기 볼게요. 어떤 객체가 있고요. 에그리것 푸, 이거 푸라고 보셨죠? 푸라는 객체가 있고, get entity bar 했어요. 근데 물음표 점 했어요. 그러면 에그리것 푸가 널이어도 에러는 안 나죠? 응? 아까 널 안전한 연산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널이더라도 에러는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을 봐야 될 거는 에그리것 푸에서 엔티티 바라는 걸 끄집어내서 얘를 다시 호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있는 get value object bars라는 걸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에그리것 푸가 속에 숨겨졌던 거를 끄집어내준 거고, 이걸 사용한 그 끄집어낸 걸 받아내서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디미터 법칙을 깨는 거예요. 에그리것 루트는 엔티티 바라는 걸 숨겨줘야 되거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를 숨겨줘야 되는데 그냥 끄집어내준 거예요. 순진하게.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이 코드를 쓰고 있는 게 얘일지는 모르겠으나, 보이시나요? 여기 점? 잘 안 보이나? 녹음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서비스나 또 다른 엔티티가 지금 이 코드를 쓰고 있는데, 엔티티 바라는 게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숨어 있는 거를 끄집어 얘한테 준 거예요. 그럼 이 호출이 된 거잖아요. 이 호출. 요 안에 걸로 호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게 노출된 거죠. 이렇게 속에 디테일이 누출된 거고, 누출된 것 때문에 결합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요 바운더리 경계끼리만 서로 의존해야 되는데 이 속에 디테일까지 의존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존이 되다 보면은
이제 강한 결합이 돼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수정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오류들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디미터 법칙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흔히 보는 그 코드이죠. 이런 코드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은 경우 객체를 만든다고 하면서 디미터 법칙을 위반하고 있고 테일도네스크 원칙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널 안전한 코드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네. LP에 널을 최대한 쓰지 말라. 좀 전에 저희가 1번에서는 널 아닌 게 기본이 되게 하자라고 했던 거고요. 이거는 약간 경계와 관련됐습니다. 우리가 객체의 경계에서 이 바깥과 안에 간의 관계를 할 때 널을 자꾸 노출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최대한 API에선 널을 쓰지 말자. 그래서 이제 원칙 몇 가지 법칙을 제가 이제 그 가이드를 적었는데 널을 쓰지 말고 널 객체를 활용하거나 빈 컬렉션이나 널 객체를 활용하자. 그리고 반환값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옵셔널로 표현하자. 그리고 만약에 오류 상황이라서 널을 반환하는 거면 예외를 반환하자. 그래서 API를 설계할 때 특히 이제 내가 만들고 내가 쓰는 API가 아니라 남이 쓰는 API를 설계할 때는 널을 절대로 반환하지 않는 걸로 원칙을 삼는 게 좋다. 얘기고요. 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저는 지금 반환할 때를 얘기했는데요. 반환할 때는 이 원칙, 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매개 변수는 값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때 널을 보통 이제 사용하시는데, 그럴 때는 메소드 추가 정의, 오버로드를 사용해가지고 그 매개 변수가 없는 버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뭐 ABC라는 그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타입이 2개일 때도 있고 3개일 때도 인자가 2개일 때도 있고 3개일 때도 있고 4개일 때도 있다. 그럼 2개인 버전, 3개인 버전, 4개인 버전을 만들어 제공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를 넘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사전에 막자라는 것이 3번 가이드고요. 자, 10분 동안 쉬었다가 10분인가요? 네, 10분 동안 쉬었다가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디미터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그 구글로 검색을 해봤어요. 데메테르 법칙이 더 자주 검색되는지 디미터 법칙이 더 자주 검색되는지 검색해봤는데 디미터가 훨씬 월등히 많아서 디미터 법칙이라고 썼고요. 그 오브젝트란 책에서도 디미터 법칙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그 이쪽에서는 데메테르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검색해 봤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메소드에서는 너를 리턴해도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당연합니다. 네. 이게 너를 리턴하지 않고 뭐 옵셔널을 리턴하거나 널 객체를 리턴하거나 하는 것들이 또 비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판단하셔야 돼요. 본인이 되게 빈번하게 호출될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내가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널 쓰셔도 됩니다. 뭐 컴퓨터 쪽에서는 법칙이라는 게 진짜 법칙은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더 좋은 게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가이드인 거지 지키지 않으면 큰 문제 되는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들 때도 많아요. 어떤 원칙을 지키기 힘들 때도 많아서 본인이 책임지고 코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파일 타임에 널을 검증하는 언어는 런타임에 널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거가 저번 스프링 캠프 때 갑자기 성함이 녹화 안 되고 있죠 지금. 코틀린 적용기 발표하신 분이 누구죠 이름이? 스프링 캠프 때 제가 그분이랑 고기를 먹은 지 한참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예, 코틀린 적용기 발표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름 생각나야 되는데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코틀린이 타입 세이프 하잖아요. 컴파일 타임에 타입 체크를 해주잖아요. 하지만 100% 안전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분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조그맣게 한 줄 쓸 텐데 테스트를 잘 작성하는 게 여전히 중요하더라. 예. 이거는 인태님. 인태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한테. 발표 때도 아마 그 얘기 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거랑 똑같은 논쟁 같아요. 파이썬이나, 이런 펄이나 이런 동적 타입 언어 개발자들과 정적 타입 언어 개발자들 사이에 이제 종교전쟁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정적 타입 언어에서 동적 타입 언어 개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적 타입 프로그램은 개발할 때 번거롭기만 하고 여전히 문제를 많이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왜 굳이 타입을 써야 되니? 컴파일 타임에 오류를 잡아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여전히 많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테스트 코드로 오류를 잡아낼 거야. 그래서 타입 시스템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쪽 정적 타입 언어에서는 이제 논문을 써요. 그러면 어디 보자. 동적 타입 프로그래머들이 얼마나 테스트 코드로 오류를 다 잡아내는지 보자. 라고 해서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코드 프로젝트 중에서 굉장히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 몇 가지 오픈소스를 그대로 하스케일로 변환한 다음에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컴파일이 안 되는 거죠. 타입 시스템이 테스트 코드로 걸러내지 못했던 오류를 잡아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이거 봐, 타입 시스템 여전히 필요하잖아.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 또 이쪽에서는 타입 시스템 못 걸러낸 또 오류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또 공격하고 이렇게 서로 막 종교전쟁을 하는데요. 똑같아요. 널 세이프도 타입 시스템이 잡아준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저는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컴파일 타임을 잡아내지 못하는 예외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적 타입 언어의 타입 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코드는 여전히 필요하다. 이게 서로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어도 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질문 하나가 절차 지향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널 피하기가 더 쉬울까요? 절차 지향 방식. 아까 널 참조와 관련해서 이게 객체 지향에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토니 호어가 만들어냈던 데이터 구조가 알골W라고 하는 언어에 먼저 적용이 됐고요. 알골W는 한 번도 상용화된 적이 없습니다. 알골W를 가지고 성공한 언어, 이제 그걸 참고해서 만들어서 성공한 언어가 파스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스칼은 절차 지향 언어고요. 당연히 나중에 객체 지향이 됐지만 파스칼 자체는 절차 지향이었어요. 당연히 따라서 절차 지향 언어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OOP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언어가 있어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순수 함수형이 아닌 이상 여전히 널 문제는 있을 겁니다. 리스베도 있어요. 네. 자, 오늘 요 장표를 제가 다시 꺼내놨는데 여기서 설명을 대충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아이디어는 제가 똥으로 그렸지만 사실 원래는 컴퓨터로 그리려고 했어요. 큰 컴퓨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큰 컴퓨터를 작은 컴퓨터 여러 개의 연합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 마이크로 서비스도 있으니까. 그러고 또 분해하고 또 분해하고 또 분해하고, 그래서 모든 분해할 때마다 각 분해된 결과물은 또 다른 완전한 컴퓨터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동작하는 컴퓨터, 더 작은 일을 하지만 이렇게 더 작은 컴퓨터 분해하면서 여전히 컴퓨터인 채로 유지하고 이것들 간에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게 객체 지향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 몸을 이렇게 분해하면 분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분자라는 게 몸의 어떤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작은 게 분자인데, 그런 식으로 여전히 어떤 성질을 유지하면서 컴퓨터라는 성질을 유지하면서도 더 작은 일을 담당하는
단위로 계속 나누고 그들 간에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해할 때 그걸 완전한 컴퓨터로 분해하지 않고 그냥 물리적으로 뜯어버리는 거죠. 빵 뜯듯이 뜯어버리면 그게 온전한 컴퓨터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고, 그게 제가 이렇게 작은 똥으로 표현한 겁니다. 완전한 하나하나가 독립된 컴퓨터로 그 동작하도록 만들고 이것들 간에 서로 협력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밑에처럼 똥냄새가 안 나는, 그리고 똥은 그 똥냄새는 안에만 숨겨져 있는 그런 객체가 될 거예요. 네, 제가 널객체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널객체는 마침 그 이종림님이 백수인 틈을 타서 잠깐 지금 저기 입사하셨는데 잠깐 회사 자유가 된 틈을 타서 여러 가지 블로그에다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한 몇 주 전에 쓰셨는데 널 오브젝트 패턴에 대해서 논문을 번역해서 올리셨습니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진 않으시고 이렇게 좀 인용해가지고 번역하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아마 널 객체는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리팩토링 책에서도 보시고 객체 지향과 관련된 책에는 항상 인용되는 어떤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행동은 동일해요. 인터페이스는 동일합니다. 여기 그림이 클래스를 상속해가지고 이제 리얼 클래스가 있어요. 이 리얼 클래스는 실제로 어떤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동작을 하는 클래스인데 동일한 타입이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널 대신 이걸 반환해요. 그럼 이걸 받은 애는 내가 원하는 게 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써요. 근데 얘는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굳이 널인지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예배 처리하고 하는 것들 전혀 그런 일이 필요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어떤 호출을 해서 객체를 받은 다음에 얘가 실제 객체인 줄 알고 열심히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나는 그냥 CPU만 낭비하고 메모리만 낭비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은 프로그램이 훨씬 단순해지고 예외 사이드 이펙트도 안 일어나고 좋다라는 게 이제 널 객체의 아이디어입니다. 1996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있었고요. 스페셜 케이스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페셜 케이스 패턴이라는 패턴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요거는 그 책이 없나요? 네, 오브젝트 책을 팔려고 했는데 장사해 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 이거는. 예, 이거를 제가 좀 전에 디미터 법칙을 먼저 설명한 이유가 이거 쓰려고 하면은 객체 디미터 법칙을 잘 적용한 상황에서만 잘 돌아가요. 이게 의외로 쓰기 힘듭니다. 널 객체 써보신 분들은 이거 좋은데 하고 써보시잖아요. 그러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객체의 결합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해야 돼. 막 내 내부가 다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미터 법칙을 잘 지키고 텔도네스크 법칙을 잘 지킨 객체들은 이 널 객체를 만들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설명드리는 거였고요. 널 객체를 사용할 상황, 그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네, 설명하려면 어렵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여기서 떠들면은 잘 귀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장표에만 남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8가지가 있는데 5번째입니다. 너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자. 네.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널은 모든 참조 타입의 상태예요. 널 밸류라는 게 모든 참조 타입은 널 밸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암시적이죠.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확인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깜빡하고. 그래서 자바 8에 새로 들어온 옵셔널을 사용하면 이걸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게 옵셔널이니까 값을 꺼내야 되잖아요. 값을 안 꺼내고 그냥 확인 안 하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값은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표현해 버리는 거죠. 옵셔널을 쓰자는 얘기예요. 5번은 옵셔널이라는 거는
어떤 상자인데요. 이 상자에 값을 담을 수도 있고 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나타내는 컨테이너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자바가 지금 자바 8부터 계속 뭔가 바꾸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값을 표현하고 싶어요. 참조 타입이 아니라 값 타입이라는 걸 만들고 싶은데 그거 만들려니까 되게 지금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값 기반 객체라고 자바 8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객체들은 참조 타입이 아닌 걸로 취급해줘라. 참조 타입이긴 한데 참조 타입이 아닌 걸로 취급해줘라 라고 그냥 그 뭔가 관례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값을 지정하는, 값을 담고 있는 그 로컬 데이트 타임 같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값을 담고 있는 객체면서 참조 타입이지, 사실상 참조 타입이지만 참조 타입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값 기반 객체라고 이름을 줬어요. 우리 그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그냥 인터페이스잖아요. 근데 메소드가 하나인 거는 우리가 펑셔널 인터페이스로 하자라고 한 것처럼 이것도 이런 객체는 값으로 취급하는 객체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름을 값 베이스드 오브젝트, 밸류 베이스드 오브젝트라고 이름을 줬고요. 그런 것들은 레퍼런스라고 참조 타입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바의 그 직렬화 그 메커니즘이 참조 타입의 어떤 기능들을 활용하거든요. 레퍼런스 아이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직렬화를 못해요. 이 밸류 오브젝트는 지금 직렬화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의 문제냐면 우리가 쓰는 DTO나 엔티티의 멤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DTO나 엔티티는 직렬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밸류 베이스드 오브젝트는 직렬할 수 없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뭐 그런 이유로도 이 밸류 옵셔널이라고 하는 객체는 일단은 반환값으로만 쓰자라고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이드하고 있어요.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컨테이너 객체다 보니까 계속 메모리를 많이 쓰고 여기다가 프리미티브 타입을 넣으려고 하면은 박싱 언박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객체가 또 하나 생성되죠, 자동으로. 그런 일을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기본 타입용 옵셔널을 따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걸 잘 쓰자. 입니다. 요거는 동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바 아키텍트가 옵셔널의 사용법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필요했냐면 옵셔널이라는 거는 펌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모나드라고 보통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maybe 모나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정확히 하면 펑터인데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능이 들어갔어. 그러고 하면서 옵셔널을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쓰듯이 막 쓰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거 그렇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요때만 쓰려고 할 거야. 그리고 이런 단점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정리한 거고요. 대부분 뭐 그냥 그 동영상 밑에 링크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뭐라고 이렇게 그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 코드도 나오고 하니까 대충 같이 보시면은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옵셔널을 남용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는 이 is present랑 get은 절대 만들면 안 되는 메소드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그 자바 8에 저 메소드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저걸 만드는 것은 되게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스스로도 자기는 만들어 놓고 쓰지 말래요. 네. 오늘 나중에 천천히 동영상 보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리고 했던 거는 제가 옵셔널을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요거 때문입니다. 3번에서 API 너를 최대한 쓰지 말자 라고 하면서 널 객체를 쓰던가 옵셔널을 쓰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옵셔널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계약에 의한 설계. 우리 코드가 어떤 계약을 잘 지키고 있음을 계속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코딩을 하면.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코드는 어떤 상태임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떨쳐버리고 안심하고 코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법입니다. 예, 베르트랑 마이어. 예. 이게 저는 버틀란트 마이어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베르트랑 마이어라는 분이 에펠이라고 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면서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많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분이 그 언어를 만들면서 그 원칙들을 막 적어놓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OCP예요. 우리 객체 지향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플 있잖아요. 개방 폐쇄 원칙. 그게 이제 이분이 에펠이라는 언어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이렇게 설계 사상들을 정리하고 이것들을 언어에 반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OCP고요. 5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까먹었네. 예, 그리고 그 언어에 적용한 이제 또 다른 설계 사상이 계약에 의한 설계입니다. 보면은 저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있죠. 노란색. 이건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인풋 밸류가 있잖아요. 화살표 위에 파란색 화살표입니다. 입력값. 그리고 메소드가 실행되고 나면 출력값이 있겠죠. 그 밑에 연두색 아웃풋 밸류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전에 위에 보면 박스들이 있어요. 인풋 값을 넣기 전에 사전 조건을 확인해요. 이 인풋 값이 제대로 된 값인지 사전 조건을 확인해요. 그리고 출력값을 반환하기 전에 결과 상태를 확인해요. 내가 지금 반환하는 값이 제대로 된 값인지 확인하는 거죠. 이런 로직을 계속 넣고요. 이때마다 이 객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객체가 지금 내가 정해진 그 상황을 어떤 조건을 잘 만족하고 있는지를 매번 확인해요. 메소드 하나가 실행될 때 확인하고 끝날 때 확인하고 사전 조건 확인하고 사후 조건 확인하고. 그래서 이게 어긋날 때 그냥 예외를 던져버려요. 사이드 이펙트 빵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내 객체가 우리가 설계했던 조건을 잘 만족하면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매번 확인하는 거예요. 번잡해 보이죠? 요 설계 사상인데 요거를 뭐 원칙대로는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참고했을 때 내 코드가 정상적이라는 걸 항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고 코딩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요 오브젝트 책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오브젝트 책에 부록 A에 이만큼 설명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설명한 책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객체지향 프로그램 책이 되게 많잖아요. 출판사 이제 서점에 가면은 그 중에 대부분 엉터리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책은 번역이 엉터리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엉터리거나 번역이 엉터리.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이해해가지고 그걸 잘 정리해서 쓴 책이에요. 예,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그냥 다 좋은 덱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정리했겠죠.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고요. 그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어떤 권위 있는 책들의 내용들을 정말 잘 정리했고 설명 잘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태동기에 또는 발전하면서 계속 누적되었던 지혜들이 어떻게 결과물로 나왔는지를 한 책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사시길 바라요. 그 전 책보다 훨씬 나요. 그 토끼책 이런 거 버려버리고. 네. 예, 계약에 대한 설계 코드인데요. 이게 에펠이에요. 에펠 코드인데 요거 참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답답하네요. 딕셔너리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딕셔너리라는 클래스의 푸시라는 메소드예요. 푸시라는 메소드에 보면 위에 require do 블럭이 있죠? 그죠? 첫 번째 박스입니다. 그리고 밑에 ensure do end 박스가 있어요. 그 가운데 그 do와 ensure 사이 do와 ensure 사이가 실제 코드예요. 이 메소드의 코드. 뭐라고 막 들어가겠죠? 딕셔너리에다 값을 넣는 코드일 거예요. 딕셔너리는 보통 맵인데요. 키 밸류를 받아서 넣는 거겠죠? 그런데 require 블럭에 보면은 지금 입력된 값이 제대로 된 값인지 그리고 상태가 정상적인지 확인을 합니다. 카운트가 캐퍼시티보다 용량보다 작은지 지금 캐퍼시티보다 넓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키 값이 빈 값이 아닌지 확인해요. 그 인슈어 부분에서는 그 값을 넣었으면 X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즈 메소드 호출해보고, 그다음에 그 아이템이 내가 받은 키랑 같은지 확인해보고, 카운트가 옛날 카운트보다 1 증가했는지 확인하는 되게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인베리언트 부분은 지금 내 객체 필드 상태들이 제대로 된 그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켜야 되는 책임과 얻게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푸시라는 메소드를 중심으로 클라이언트,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쪽, 이 딕셔너리 클래스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은 내가 풋을 호출할 때 제대로 된 조건에 맞는 값을 넣어야 되는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 내가 원하는 값이 오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가 정상이라는 거를 항상 안심하고 확인하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믿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서플라이어, 이 딕셔너리 입장에서, 이 딕셔너리 객체 입장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나는 이 상태를 항상 정상인 상태로 업데이트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 상태로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냐면 처리하기가 되게 단순해지는 거죠. 모든 상태가 정상이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책임이 있고 혜택이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 내가 이 클래스 입장에서도 책임과 혜택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잘 지키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사회랑 똑같아요. 우리 서로 규칙을 잘 지키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자바에서는 계약에 의한 설계와 관련돼서 별로 없어요. 별로 이렇게 논의도 별로 없었고, 잘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개발자가 수고를 해야 돼요. 이거를 지원해주는 기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도 뭐 굳이까지 제가 보자면 그러니까 각종 어설트문들을 사용하면 그나마 비슷하게 뭐 좀 번거롭지만 할 수 있고, valid for J랑 requirement for .java라는 기술이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요게 그나마 어설트 구문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선언적으로, if문으로 만들지 않고 선언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자바 자체에서는 자바 단정문이 비슷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 어설트 문이 있죠. 어설트 문으로 어떤 평가식을 쓰고, 그 다음에 식을 2개 쓰게 되면은 첫 번째 식에 뭔가 거짓일 때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그 기능인데요. 이거는 컴파일하면 없어져요. 컴파일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테스트할 때는 enable assertions라고 하는 옵션을 줘야지만 이 기능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때는 검증할 수 있고 배포할 때는 제거할 수 있어서 성능에도 이득이 되는, 대신 약간 그 테스트와 다른 상황이 많이 발생할 때 가능성이 있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네, 이거는 자바 오브젝트에 이런 메소드 리스크가 쓰면 된다는 뜻이고요. 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객체 지향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죠. 순수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에요. 되게 엄격한 사람은 이 세상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스몰톡밖에 없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바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모든 타입이 객체가 아니잖아요. 스몰톡은 모든 타입이 객체거든요. 스칼라도 모든 타입이 객체예요. 근데 자바는 모든 타입이 객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근데 클린 코드에 보면은 몇 장? 6장? 네, 클린 코드의 6장인가 보면은 아마 이런 표현, 이거 제가 딴 건데, 추상화로 데이터를 뒤에 숨기고 그 데이터를 다루는 행위만 노출하는 게 객체라면, 데이터 구조체는 데이터를 노출한다. 그래서 그 객체와 데이터 구조체를 구별했어요. 구별해서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자바의 클래스를 다룬다고 모든 게 객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조건, 인캡슐레이션을 잘 하고, 높은 응집도와 낮은 그 결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객체고, 그냥 값을 간단하게 담고 싶을 뿐인 거는 그냥 어떻게 객체로 만드냐, 데이터 구조체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내부를 계속 공개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노출시켜도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그 결합이 되는 영역만 줄일 수 있다면은 그 데이터 클래스를, DTO 같은 데이터 클래스를, 데이터 구조체를 여기저기 쓰지만 않는다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거를 이제 잘 캡슐 안에다 가둔다면. 그래서 이거죠. 구조체를 객체로 다룰 필요가 없으므로 거긴 디미터 법칙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 이거 제가 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프로파일에서 어디에 주소를 꺼내고 우편 번호를 꺼내. 이게 객체라면 저렇게 하는 게 문제, 디미터 법칙을 해치는 거잖아요. 근데 객체가 아니라 데이터 구조체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반전입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된대. 객체 지향, 마이클 패더스라고 그 레거시 시스템을 잘 다루는 법 책 있잖아요. 그 책 쓰신 분이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바꾸는 부분을 캡슐화해서 작은 범위 안에 가둬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바뀌는 부분 자체를 최소화해서 바뀌지 않도록 하는 거죠. 가능하면 바뀌지 않도록 해서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유지보수하기 좋게 만든다. 코드를 이해하기 좋다는 거는 유지보수 다루기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목적은 코드를 다루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유지보수하기 좋게 만드는 건데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죠. 근데 제가 아까 작은 똥 얘기했을 때는 첫 번째를 말씀드린 거예요. 캡슐화해서 이 범위 안에다 가둬버리면은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체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거를 보장할 수 있어요. 근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변경되는 거를 없애버려. 변경될 일을 없애버려. 그리고 변경되는 거를 한쪽으로 구석으로 모은 다음에 그거를 특별히 다룹니다. 그게 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좀 전에 봤던 코드죠. 마이 프로파일에서 어드레스를 얻고 집 코드를 얻습니다. 이제 요거는 자바에 없어요. 자바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이 프로파일을 얻은 다음에 프로필,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프로필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프로필을 얻은 다음에 거기서 널인지 확인해서 어드레스 얻어요. 아니면 다시 널.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또 널인지 확인해서 집 코드를 얻고 널인지 확인해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겠죠. if문을 쓰거나. 근데 요거를 좀 더 우리가 널 체크하는 게 반복되는 게 싫다면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null self map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제가 map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이유를 다시 볼게요. 처음에 가운데 블럭을 보시면은 my 프로필을 받은 다음에 my 프로필을 어드레스로 매핑하고 있는 코드예요. 사실 너를 확인한 다음에 어드레스로 바꾸죠. 그래서 처음에 프로필, 그 다음에 어드레스,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다시 G코드로 매핑하고 있어요. 그렇죠? 퍼스널 어드레스를 스트링으로 이렇게 지금 타입을 매핑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매핑을 할 때마다 널을 확인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코드량을 좀 줄여보자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 null safe ma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null safe map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한 줄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더 간략 일일이 너를 확인하는 일은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객체로 한번 표현해 보자. 매퍼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매퍼는 맵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얘는 펑션을 받아요. 고차 함수라서 펑션을 받고 이 펑션이 매핑 작업을 해줍니다. 맵이란 메소에 람다식이든 이제 펑션을 받고요. 이 펑션이 매핑을 해줘요. 그래서 밑에처럼 됩니다. null safe mapper라고 하는 요 오른쪽에 구현체가 있는데 null safe mapper라는 거를 만들어서 map get 하면은 원하는 거 얻어져요. 이게
요 맨 위에 코드랑 결국 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음표 점, 물음표 딱, 물음표 점, 물음표 점이 매핑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맵 get해서 처음에 어떤 t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는 매퍼 컨테이너예요. 값을 담고 있는 애예요. 얘가 맵하면 u로 바뀌고, 맵하면 v로 바뀌고, 맵하면 w로 바뀌고, 그래서 w 꺼내요. get. 이런 식으로 작업 일반화할 수 있게 되죠. 어떤 변환 작업을 일반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현한 채가 오른쪽이에요. 왼쪽에는 맵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고요. 정의했고, 얘를 널 세이프한 맵을 만든 게 오른쪽입니다. 여기서 맵 부분만 보면 되죠. 중간에 얘는 벨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멤버 변수가 있고, 얘를 맵이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인자로 넘어온 f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시켜서 변환을 합니다. 그 전에 벨이 널인지 확인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서 값을 바꾸는 컨테이너 객체가 있다고 할 때 이거를 우리는 펑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맵은 펑터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맵은 펑터다. 옵셔널에 보면은 맵이 있죠. 옵셔널 클래스를 보면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셔널은 펑터입니다. 그리고 펑터는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쓰는 모나드 유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옵셔널을 사용하면은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널 안전한 코드를 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제는 객체 지향이 아닌 절차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구조체를 안전하게 다루는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럴 때는 옵셔널을 펑터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요 맨 위에 있는 코드랑 이 코드는 같은 코드랑 다시 썼네요. 예. 맨 위에 있는 코드랑 이 코드는 같은 코드예요. 그래서 조금 더 번잡하긴 하지만 똑같은 효과를 옵셔널을 사용하면 쓸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객체의 기본값을 유용하게 만들자. 우리가 객체를 처음 만들어서 생성했잖아요. new 해서 생성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본값들이 있을 거예요. 이 기본값이 그 객체를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유용한 값이 되도록 초기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널로 남겨놓지 말고. 이거는 고오너의 어떤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리한 문서에 보면은 제로 밸류를 유즈풀하게 만들어라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고오너도 널 세이프하지 않아요. 널 세이프한 언어는 많지 않아요. 널 안전한 언어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고도 널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못했다고 고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라고 하는 게 이제 고의 문화거든요. 거기서는 너가 코딩을 잘하면 돼. 어떻게 잘하느냐? 객체가 생성됐을 때 초기 상태가 그 객체를 쓰는데 문제 없게끔 만들어. 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얘기고요. 저는 자바에도 동일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었을 때 객체가 딱 만들어지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초기 기본 어떤 유즈풀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안전한 코딩법을 다시 한번 쭉 보면은 기본으로 너를 써라, 너를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너를 가둬라, 그리고 API는 너를 최대한 쓰지 마라, 그리고 API를 쓸 때 널 객체를 최대한 활용하자, 옵셔널을 사용하자, 객체에 의한 설계를 적용해라. 그러면은 네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믿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이 아닐 때는 펑터를 써보자. 그리고 객체를 생성할 때는 초기 상태를 유용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제가 회색으로 테스트 코드를 썼습니다. 저는 테스트 코드랑 너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는 아직 제가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을 못 드렸고 다른 분이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말하더라 라는 걸 전달해 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어떤 기술들을 막 탐구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 코더로서 코딩을 하는 내 코드가 믿을 수 있는 코드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코드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파트 1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파트 2는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코틀린처럼
안전하다고, 내 코드가 널 안전하다는 거를 100%는 아니지만 확인해주는 기술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적 분석, 또 하나는 타입 시스템 확장입니다. 정적 분석은 내 코드를 그냥 코드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내 코드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문제가 없는지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타입 시스템 확장은 코틀린하고 똑같아요. 코틀린처럼 타입 시스템 자체를 확장해서 널 안전까지 타입으로 확인해 주는 거죠. 컴파일 타임에 확인해 주는 것. 그래서 두 번째가 그냥 코틀린처럼 잡아도 컴파일 타임에 널이 안전한지 확인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는 IDE나 별도 뭐 CI 툴이라든가 아니면 빌드 도구에서 별도의 어떤 기술이 내 코드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찾아주는 거.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갈 생각입니다. JSR305라는 게 있었어요. 저게 설명하다 넘어갔네. 여기 있네요. JSR305는 제한만 되고 완성이 안 된 JSR 뭔지 아시나요? 자바 표준 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자바 표준 제안서. 우리 자바에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구글에서 파인드벅스라는 거를 만들었던 분이 JSR305라는 정적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노테이션을 세트를 만들어서 제안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승인이 안 난 건 둘째치고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문화됐습니다. 그런데 사문화되기 전에 잠깐 이게 업계에 좀 보급이 됐어요. 왜냐하면 파인드벅스가 되게 많이 쓰는 기술이니까. 그래서 많이 보급이 됐고, 파인드벅스가 이제는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넘겨받은 스팟벅스가 이 305가 이제 버려졌다고 판단하고 그냥 거기서 필요한 거면 몇 개만 빼서 카피한 다음에 의존성을 빼버렸습니다. 하지만 뭐 어노테이션 이름은 똑같아요. 패키지가 달라서 그렇지. 이런 패키지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인텔리제이도 정적 분석 도구를 지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동안에 내 코드가 널 안전한지를 확인해 줍니다. 되게 수준이 높은 건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 낫죠. 여기 보면은 parameter are non-null by default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이거를 메서드나 클래스나 패키지에다 지정을 하면은 그 이하는 다 non-null이 돼버려요. 뭐가 다냐? 매개 변수가 null이 아닌 게 기본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null이 아닌 걸 기본으로 만들자라고 할 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컨트랙트라고 하는 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약간 아까 디자인 바이 컨트랙트의 느낌으로 null 확인 같은 걸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패러미터만 non-null인 걸로, 기본으로 non-null인 걸로 해주는 어노테이션 말고 필드를 non-null로 해주는 어노테이션이 없어요. 여기는 객체의 필드가 non-null이고 싶은데 난 기본이, 얘는 패러미터랑 반환값만 non-null로 해주고 필드는 그걸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클립스에서도 null 안전한지를 분석해 주는데 저는 얘가 좀 더 좋습니다. 얘는 non-null by default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어서 대부분의 변수가 non-null인 거를 디폴트로 해줘요. 그리고 JSR305와 같은 방식과 JSR308과 같은 방식을 해줘요. 두 가지 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정적 분석도 해주고 타입 시스템을 확장해서도 확인해줘요. 이 두 가지가 유저 입장에서는 같은 거라고 별 차이점을 모를지 모르겠지만, 먼저 거는 컴파일과 별도의 분석 작업을 통해 가지고 오류를 찾아준다면, 두 번째가 JSR308은 컴파일 하면서 알려줘요. 컴파일링을 하면서 코틀린이나 실론이나 이런 타입 안전한 코드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둘 다를 지원합니다. 이클립스는. 세 번째 롬복인데요. 롬복은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으로 non-null이지 않아요. 이건 기본으로 null이라고 생각하고 non-null인 것만 마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사상에는 맞지 않고요. 널어웨이라고 우버에서 만든 기술이 있어요. 널어웨이는 기본이 넌널이고 이건 애노테이션을 따로 달 필요도 없어. 무조건 넌널이에요. 그리고 널러블한 것만 딱딱딱 달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 제가 생각할 체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가지고 그 기계적인 형식만 보는 게 아니라 코드의 흐름에 따라서 널 상태가 바뀌는 것 같이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쓰고 싶은 분은 널어웨이를 추천해 드려요. 그 스프링 커뮤니티니까 네. 스프링 5부터 널 안전한 기술이 들어간 거는 아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JSR 305를 차용해 가지고 넌널과 널러블 이거는 스프링이 제공하는 어노테이션이지만 그 메타 어노테이션은 JSR 305예요. 그래서 호환성이 됩니다. 넌널 널러블은 JSR 305에서 왔고 넌널 API, 넌널 필드라는 걸 따로 제공해요. 그래서 넌널 필드는 그게 마킹된 패키지 밑은 필드가 모두 넌널이에요. 그리고 넌널 API가 마킹된 패키지 밑은 모든 반환값과 매개화 변수가 넌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용하면은 로컬 변수, 지역 변수를 제외한 모든 것이 넌널이 기본이 돼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고르라면 저는 스프링이랑 이클립스 걸 고르겠어요. 그리고 널어웨이도 괜찮고요. 자, 그 JSR 308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파일러를 확장한 거예요. 자바의 타입 확인 시스템을 확장한 거고, 좀 전에 거는 별도의 분석 기술을 가지고 컴파일과 별도 작업으로 소스를 분석하는 거고요. 자, JSR 308은 자바 8에 포함된 기술이고요. 그전에는 어노테이션을 타입을 사용할 땐 지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타입을 사용할 때 지정할 수 있게 되고, 그때 그걸 사용해서 컴파일의 플러그인이 컴파일 시점에 자바의 기본 타입 시스템을 확장해서 자바가 체크해주지 못하는 오류로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이 JSR 308은 체커 프레임워크를 만든 교수가 이제 자기 연구 실적 때문인지 자바에 제안해가지고 도입된 기술이에요. 이 체커 프레임워크는 여러 가지를 체크해 주는데 그 중에서 널 안전성을 체크해 주는 게 가장 뭐랄까 마케팅 포인트로 가장 이제 앞세우는 거고요. 최근에 자바 11을 지원합니다. 원래 오늘 발표 준비될 때는 자바 8하고 9만 지원했어요. 9의 API를 지원하고 돌리는 건 8에서만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자바 11에서 돌아가고 자바 11의 API를 어노테이션을 달아가지고 타입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 어노테이션을 떡질을 했어요. 네, 쓰기 싫죠. 네. 근데 다행히 넌널이 기본이기 때문에 넌널은 제외하면 됩니다. 그래서 넌널을 제외하면 마킹할 게 몇 개 안 남아요. 꼭 널이어야 되는 필드 몇 개만 널러블로 마킹해 주면은 이 코드가 타입 안전한지를 얘가 확인해 줍니다. 당연히 패키지 수준에서 디폴트 그 타입 모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 패키지 밑은 다 널이 기본인지 아니면 난널이 기본인지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이 코드는 보시면 어노테이션이 안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시스템 콘솔이라는 게 그 널러블이거든요. 이 메소드가. 그래서 이 널러블을 호출해서 받은 콘솔은 당연히 널러블이겠죠. 그런데 널러블을 널 체크하지 않고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널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류를 내줍니다. 이렇게 그 자바 API의 자바 기본 API가 넌널인지 널러블인지를 이미 다 마킹해 놨기 때문에 내 코드가 안전한지를 좀 더 확인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전에 똑같은 코드인데요. 좀 전에는 확인하지 않고 호출해 버렸잖아요. 리드 패스워드를 콘솔이 널인지 확인하지 않고 리드 패스워드 호출했는데 이번엔 넌널인지 확인한 다음에 호출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인지 알아요. 네, 이렇게 소스 코드가 돌아가는 거를 흐름을 분석해 가지고 상태가 넌널인지 널인지를 계속 추적해 줍니다. 맥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 X나 Y 인자 중에 하나라도 널이면
나머지 다 널이어야 되고 하나 중 널러블이어야 되고 하나 중에 이 중에 어떤 것이 다 넌널이면 다 넌널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메소드가 항상 넌널이기도 하고 널러블이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서로 이렇게 싱크가 맞는 상황, 이럴 때는 폴리널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제네릭의 타입 패러미터랑 똑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을 때 그 타입 안정성의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면 됩니다. 집합 타입도 해주고요. 예, 뭔가 이건 복잡한 걸 설명하기에는 좋지 않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다양한 이것들은 그냥 여러 가지 예외 상황들, 특별한 상황들까지 대응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좀 전에 널 안전한지 확인했다면 이거는 초기화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해줘요. 컴파일 타임에. 이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초기화 상황을 잘 놓치고 있을 때, 레지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어요, 내가. 지연 초기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깜빡하고 그냥 사용하면 널 포인트 인서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을 미리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 체커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어노테이션이 아니라 이미 다른 데서 쓰고 있는 어노테이션을 썼다면 그거를 체커 프레임워크가 이해해요. 예, 대표적인 게 스프링인데요. 스프링 코드는 스프링이 제공하는 어노테이션으로 다 마킹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API를 쓴다고 할 때 이미 마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추가로 마킹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어노테이션들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 안 대고도 안심하고 쓸 수 있다. 요거는 그냥 단순한 정적 분석이 아니라 타입 시스템을 실제로 확장한 거다. 그래서 이 타입 널러블 오브젝트는 넌널 오브젝트의 조상이고요. 널러블 데이터의 조상이에요. 그 넌널 데이터는 이거의 각각의 조상이고, 이렇게 그 타입 시스템, 타입 하이어라키를 재구성해 줍니다.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그 널러블이 그냥 그 마크가 아니라 그냥 타입의 일부예요. 마지막입니다. 정리를 하면 널은 왜 문제인가? 모든 상태가 모든 상조가 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다. 사람이 실수하기 너무 좋다. 신경 쓰인다. 그리고 좋은 코드는 비교적 널에 안전하다. 그래서 좋은 코드를 작성하면은 널 안전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단순하게 널을 체크해주는 몇 가지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우회하지 말고 좋은 코드를 작성하자. 그러면 널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자바도 널 안전한 기술을 제공한다.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을 뿐이지 자바도 표준이 있고 그 표준에 따라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은 코틀린처럼 널 안전할 수 있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요. 우리 코드의 책임을 지나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 올라왔던 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영에 매달 교육 가는데 매번 떨어져요. 네. 우영 교육 테크 세미나, 우아한 세미나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원할 때 그 세미나를 꼭 들어야 될 것 같은 사연을 쓰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고 그 세미나에 매번 당첨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다음 세미나, 스프링 세미나 때 한번 연사로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체를 구조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객체의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을까요? 잘해야 되겠죠? 저희 코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자체와는 크게 상관없지만 예제 코드에서 궁금한 부분인데 생성자와 똑같은 인자를 받는 오브라는 이름의 스태틱 메소드를 사용해서 얻는 장점이 뭘까요? 이펙티브 자바를 보시면 될 겁니다. 이펙티브 자바 아마 첫 번째 게 정적 팩토리 메소드를 쓰라고 일 거예요. 지금 그 자바 8부터는 생성자를 안 쓰는 게 관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일단 결합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이펙티브 자바 1번일 거예요.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번 그 정적 팩토리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넌널 등의 어노테이션이 웹에서 들어오는 요청과 딥에서 조회해 오는 경우 모두 지원을 하나요? 네, 이건 API 호출을 지원하는 거고요. 스프링은 옛날부터 스프링 JSR 305에 따라서
그 널이 인젝션 되거나 MVC에서 널 값이 패러미터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줍니다. 아마도. 네. 요새는 실무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네. 할 겁니다. 네. 리턴 값으로 널을 허용하는 메소드를 작성할 때 옵셔널을 쓰는 것과 변환형에 넌널을 붙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옵셔널을 쓰면 호출하는 쪽에서 명백하게 좋긴 한데 약간 코드가 장황해지는 느낌이고 넌널은 코드는 간단해지나 호출하는 쪽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넌널이 아니라 널러블인가 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같아요. 호출하는 쪽을 믿지 못하면 옵셔널을 쓰고요. 믿으면은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나죠. 나도 못 믿는데 어떡하지?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항상 엔지니어링 그 의사결정은 트레이드오프가 있잖아요. 어느 게 더 무거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항상 맞는 답은 없으니까 이게 더 무거우면 이걸 쓰시고 이거 더 무거우면 이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뭐 온라인이나 다른 경로로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